캐나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60조 원. 그 천문학적인 숫자 앞에서 캐나다 최고의 안보 전문가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독일에도 아니고 프랑스에도 아니고 스웨덴에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캐나다 역사상 가장 권위 있는 방산 컨설턴트로 불리며 30년간 한국 잠수함은 논외라고 외쳐온 남자가 있었습니다. 의회 청문회에서, 언론 인터뷰에서, 학술 세미나에서 수십 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접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을 뱉었던 그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처참하게 돌이킬 수 없도록 틀렸습니다. 캐나다 역사상 단일 최대 규모의 무기 도입 사업, 60조 원짜리 이 거대한 계약을 앞에 두고 캐나다의 가장 존경받는 전직 해군 참모총장, 대학 교수, 안보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캐나다를 살릴 유일한 길이다. 그 말을 10년 전 저에게 했다면 저는 크게 비웃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을 30년간 무시한 남자의 참혹한 자백, 60조 원 잠수함 사업의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를 남겨주세요. 저는 캐나다 오타와에 사는 로버트 맥켈럼입니다. 62세. 전직 캐나다 해군 대령. 그리고 지난 30년간 캐나다 정부와 방위산 업체에 자문을 제공해온 방산 컨설턴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타와 어딘가에서는 제 이름이 회자되고 있을 겁니다. 좋은 말로는 아닙니다. 맥켈럼, 그 고집불통 영감이 한국을 무시하다가 30년 명성을 다 날렸다고. 그 말이 맞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납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창문 너머 단풍나무 숲을 바라봅니다. 11월의 오타와는 차갑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 사이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아침 뉴스가 흐릅니다. 캐나다 해군, 한국산 신형 잠수함 12척 도입 협상 진행 중. 밴쿠버 조선소, 한국현대중공업과 기술이전 협약 체결. 세계 지역 조선소 총 3,800명 신규 채용 예정. 한국 잠수함, 수중 지속 시간과 소음 수준에서 경쟁국 모두 압도. 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쌉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내 마가렛이 부엌에서 토스트를 굽고 있습니다. 빵 굽는 냄새가 거실까지 번집니다. 평화로운 아침입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은 평화롭지 않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명성이 그 뉴스들 앞에서 한꺼풀씩 벗겨지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는 국방부 후배 컨설턴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한국 잠수함 관련 자문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선생님이 오래전부터 강조하셨던 독일 212형 쪽은 문의가 많이 줄었고요. 저는 그 문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답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토스트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로버트, 오늘 또 한국 뉴스예요? 응. 당신 요즘 아침마다 그 뉴스 보고 있잖아요. 그러게. 뭔가 후회되는 거 있어요?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마가렛이 옆에 앉았습니다.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있어 줬습니다.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를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5년 봄이었습니다. 오타와 국방부 청사 6층 회의실. 그 회의실의 공기는 오래된 카페인 냄새와 진한 커피 향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오타와 강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고 4월의 차가운 햇살이 기다란 회의 테이블 위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국 잠수함 브로셔와 두꺼운 기술 분석 보고서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회의에는 12명이 참석했습니다. 캐나다 해군 참모부 관계자 4명, 국방부 획득 담당 고위 공무원 3명, 그리고 저를 포함한 민간 자문위원 5명이었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제임스 토마스가 앉아 있었습니다. 전직 캐나다 해군 준장 출신의 60대 초반 남자로 잠수함 운용에 있어서 캐나다 최고 전문가로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말이 없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30년 해군 생활 동안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직접 탔고 NATO 수중 작전에도 참가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제 왼쪽에는 엘리자베스 첸이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국방부 획득국장으로 숫자에 매우 밝고 협상에 능한 인물이었습니다. 표정이 항상 냉정했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석에는 해군 참모차장 피터 콜린스 중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머리카락에 어깨 넓은 체격, 눈빛이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회의의 주제는 단순했습니다. 캐나다 해군 잠수함 교체 사업. 캐나다 해군이 운용하던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은 원래 영국 어폴더급을 1990년대에 중고로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도 낡은 배였는데 이제는 거의 30년이 지나 심각한 노후화 문제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HMCS 치쿠티미는 2004년에 화재 사고가 나서 승조원 1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후에도 각 함정에서 크고 작은 결함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캐나다 해군은 새 잠수함을 반드시 도입해야 했습니다. 콜린스 중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의 규모는 최소 400억에서 500억 캐나다 달러입니다. 현재 환율 기준으로 한화 약 40조 원에서 60조 원에 달하는 사업입니다.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무기 도입 사업이 될 것입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60조 원. 그 숫자를 듣는 순간 회의실에 앉은 모든 사람이 그 무게를 느꼈습니다. 오늘은 각 전문가들의 후보군 의견을 듣겠습니다. 제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독일입니다. 212형 잠수함. 이것만이 캐나다 해군의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콜린스 중장이 물었습니다. 다른 후보는요? 스웨덴 A26형은 어떻습니까? 경쟁력이 있습니다. 독일 다음으로 검토할 수 있는 차선입니다. 한국 업체들도 제안서를 제출했는데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요? 존경스럽게 말씀드리지만 한국 잠수함은 이 사업을 논하기에 아직 이른 수준입니다. 독일이 100년 넘게 쌓아온 잠수함 기술을 한국이 40년 만에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제임스 토마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맥켈럼 박사 의견에 동의합니다. 한국 잠수함은 실전 운용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엘리자베스 첸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회의 후 복도에서 동료 컨설턴트 데이비드 로스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로버트, 한국 업체 제안서 읽어봤어? 아니, 읽을 필요를 못 느꼈어. 그래도 한 번은 봐야 하지 않겠나? 꽤 두꺼운 제안서던데.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데이비드, 자동차 레이스에 트랙터를 가져와도 출발선에 설 수 있어. 그렇다고 경쟁이 되는 건 아니잖아. 한국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독일의 잠수함 기술은 차원이 달라.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온 순간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조금의 의심도 없이. 왜 그랬을까요? 제 오만의 근거는 크게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독일의 역사였습니다. 독일 잠수함 기술은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유보트가 대서양 항로를 실질적으로 지배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도 독일 잠수함은 연합군을 극도로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독일은 잠수함 기술을 꾸준히 발전시켜왔고 현재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스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재래식 잠수함 제조사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212형 잠수함은 이미 독일, 이탈리아 해군이 운용 중이었고 노르웨이,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가 파생 모델을 도입한 검증된 플랫폼이었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해군 대령으로 복무하는 동안 직접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탔습니다. 잠수함이 얼마나 극한의 환경을 요구하는지, 기술적으로 얼마나 정밀해야 하는지를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독일 잠수함의 마감과 정밀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적도 있었습니다. 킬 조선소를 방문했을 때
그 꼼꼼한 제작 공정을 보고 저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그 경험이 저에게 절대적인 확신을 줬습니다. 세 번째 근거는 한국에 대한 오래된 이미지였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2015년에 저에게 한국은 삼성텔레비전과 현대자동차의 나라였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소비재를 만드는 나라.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제 머릿속에서는 그랬습니다. 좋은 차와 좋은 텔레비전을 만드는 것과 수십 명의 목숨이 달린 잠수함을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 근거가 가장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부끄러운 이유입니다. 저는 당시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스와 자문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연간 자문료는 80만 캐나다 달러, 한화로 약 8억 원이었습니다. 캐나다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을 짜는 역할이었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이해충돌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저는 그 계약이 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어차피 독일이 최고니까, 내 추천이 오르니까, 우연히 내 이익과 맞아떨어지는 것뿐이라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제 판단을 흐린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저는 2015년부터 5년간 수십 편의 보고서를 썼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30번 이상 했습니다. 의회 청문회에 4번 출석했습니다. 방산학술 세미나에서 발표를 셀 수 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같은 말을 했습니다. 독일 212형이 최선입니다. 스웨덴 A26형이 그 다음입니다. 한국 잠수함은 이 사업에서 논외입니다. 그 말들이 의회 기록에, 언론 보도에, 학술 논문에 남아 있습니다. 영원히. 그 무렵 저는 후배 컨설턴트들에게 이런 말을 훈시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국방부 근처 카페에서 젊은 컨설턴트 3명과 커피를 마시며 제가 말했습니다. 방산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그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뢰야. 검증이야. 잠수함은 틀리면 수십 명이 죽어. 그래서 절대로 검증 안 된 제조사에 맡길 수 없어. 한국이 아무리 열심히 한들 독일의 100년 경험을 10년 만에 따라잡을 수는 없어. 그게 현실이야. 그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그 말이 그들의 머릿속에 새겨졌을 겁니다. 지금 그 후배들이 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지 저는 압니다. 그 훈시가 제 인생 최대의 오판이었다는 것을 저는 그로부터 5년이 훨씬 지나서야 알게 됩니다. 처음 3년은 제 판단이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잠수함 사업은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정치적으로도 민감했고 예산 논쟁도 컸습니다. 저는 꾸준히 보고서를 쓰고 강연을 다니고 독일을 지지하는 여론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봄이었습니다.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오타와 자택 서재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일을 마치고 집에 일찍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그때 국방 전문 뉴스레터에서 눈에 띄는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한국 해군 3,000톤급 차기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 기공식 개최. 저는 기사를 훑었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이제 배를 짓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최초의 한국형 대형 잠수함이 될 것이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리튬이온이라고? 독일이 공기부료 추진 체계로 수중 작전을 3주씩 하는 판에 배터리 용량이 뭔 대단한 기술이라고. 짓기나 제대로 할지. 이메일 창을 닫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 기술팀이 그 잠수함에 무엇을 담아놓으려 하는지를.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난 2019년 여름이었습니다. 오타와 국방연구소 동료인 마이클 버넷 박사가 제게 연락해 왔습니다. 한국 국방부 초청으로 서울을 방문했다가 막 돌아온 참이라고 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 건조 현장을 직접 들러봤다고 했습니다. 로버트, 나 한국에서 장보고 3급 건조 현장 브리핑 들었어. 그래서 좀 달랐어.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달라? 응.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달랐어. 특히 배터리 시스템하고 소음 저감 기술이 생각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 마이클, 독일 212형도 실제로 보면 놀랄걸. 한국이랑은 차원이 달라. 그렇긴 한데, 이번에 한국이 제출한 기술 제안서 읽어봤어? 아니, 한번 읽어봐. 진지하게. 저는 읽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읽지 않았습니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댔지만 솔직히는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읽으면 뭔가 불편한 것을 발견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이었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 마가렛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저를 불렀습니다. 로버트, 잠깐 나와봐요. 서재에서 나갔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영어 자막이 달린 한국 뉴스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 진수식 거행.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진수식. 마가렛이 물었습니다. 저게 대단한 건가요? 배를 물에 띄운 거야. 기공식에서 1년 반 만에. 빠른 건가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생각보다 빠른 속도였습니다. 대형 잠수함 선체를 1년 반 만에 완성했다는 것이 예상보다 이른 시점이었습니다. 그냥 배 짓는 거야. 실제로 바다에서 작동을 해봐야지. 취역은 한참 더 남았어. 그렇게 대답하고는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불편함을 눌러버렸습니다. 진수식은 진수식이야. 독일 212형의 수중 정숙성과 공기부료 추진체계 성능은 한국이 따라올 수 없어.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주 참석하는 캐나다 방산 세미나에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였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복도에서 3355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한국 잠수함 실제로 보니까 달랐다던데. 어느 나라 해군이 평가했어? 영국이랑 호주가 비공식으로 봤다는 얘기가 있어. 결과가 어떻더래? 생각보다 훨씬 좋았다고. 저는 그 말들을 흘려들었습니다. 소문이겠지. 한국이 마케팅에 돈을 쏟아부어서 접대를 잘한 거겠지. 하지만 그 무렵부터 제 수면이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다가 깨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원인을 몰랐습니다. 아니, 사실은 알면서 모른 척했습니다. 2020년 1월이었습니다. 새해 첫 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국방부 회의에 가기 위해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날씨 예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국방 전문 매체 기자 앤드류 컬버슨이었습니다. 맥켈럼 박사님, 오늘 아침 소식 들으셨어요? 무슨 소식? 호주가 잠수함 후보군 기술 평가에서 한국을 A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독일과 동급이에요. 저는 넥타이를 매던 손이 멈췄습니다. 다시 말해봐요. 호주 해군 평가단이 한국 장보고 3급을 독일 212형과 같은 A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복수의 소식통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호주는 잠수함 전력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진지하게 임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평가단은 최고 수준의 기술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감정이나 외교가 아닌 순수 기술 평가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호주가 한국을 독일과 동급으로 봤다는 겁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호주가 뭔가 놓친 게 있겠지. 아니면 한국이 접대를 잘했겠지. 기술 평가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어. 그렇게 결론 내리고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회의장에서 콜린스 중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맥켈럼, 호주 평가 얘기 들었나?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나? 일시적인 평가 결과입니다. 장기 운용 데이터가 쌓이면
독일이 우위를 유지할 겁니다. 중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전과 달리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0년 7월이었습니다. 저는 국방 전문지 기고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올바른 방향이었습니다. 물론 독일을 추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국방부 지인인 스티브 맥과이어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캐나다 국방부 획득국에서 잠수함 사업 담당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점잖고 말이 적은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뭔가 할 말이 많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로버트, 나 사실 당신한테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뭔데? 우리가 지난달에 한국현대중공업 조선소를 직접 방문했어. 저는 놀랐습니다. 공식 방문이었다면 저에게 브리핑이 왔어야 했는데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비공식으로? 준공식 수준이야. 어쨌든 가봤어. 그래서? 스티브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로버트, 나 거기서 보고 온 게 있는데 당신이 말하는 것하고 많이 달랐어. 저는 몸이 약간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가 달랐는데? 일단 조선소 규모부터 상상 이상이었어. 거제도에 있는 그 조선소가 전 세계 어느 조선소보다 규모가 컸어. 독일 킬 조선소 전체 면적의 몇 배야. 그리고 용접 품질, 마감 수준이 내가 직접 본 유럽 조선소들에 전혀 뒤지지 않았어. 그건 민수용 선박 경험에서 오는 거야. 군용 잠수함은 달라. 잠수함 생산 전용 라인도 봤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시스템 브리핑을 들었는데 솔직히 깜짝 놀랐어. 어떻게? 스티브는 손가락을 펴며 설명했습니다. 독일 212형이 공기부료 추진 체계로 수중에서 최대 3주 작전이 가능하잖아. 이건 잘 알지? 맞아. 한국 장보고 3급 후속 모델은 리튬이온과 공기부료 추진 체계를 결합해서 수중 지속 시간을 4주에서 5주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했어. 그것도 독일보다 훨씬 낮은 소음 수준으로. 저는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3주 대 4주에서 5주. 같은 작전 구역에서 한국 잠수함이 독일 잠수함보다 40% 이상 오래 수중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잠수함에서 수중 지속 시간은 곧 생존성이고 전투력이었습니다. 물 밑에 더 오래 있을수록 적에게 덜 발각됩니다. 그건 아직 목표 수준이겠지. 개발 완료 단계야. 양산 준비 중이라고 했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타와의 여름 저녁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종류의 불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스티브, 잠수함은 조선소 크기나 배터리 용량만이 전부가 아니야. 통합 전자 시스템, 소나, 무기 체계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은 수십 년의 경험이 쌓여야 해. 한국이 독일을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는 없어. 스티브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로버트, 나는 그냥 내가 본 것을 말한 거야. 판단은 당신이 해. 그가 떠난 뒤 저는 오래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저는 또 기고문을 독일 추천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 판단을 바꿀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니,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2021년 9월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토론토 방산 컨퍼런스에 기조 발제자로 참석하기 위해 비행기를 탔습니다. 강연 제목은 캐나다 잠수함 도입의 최적 전략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다가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은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세계 7번째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발사 성공, 국가 등급. 도산 안창호함에서 발사된 국산 탄도미사일이 목표 해역에 정확하게 착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발사 성공률 100%, 발사 깊이, 발사 속도, 정확도 모두 기준치 이상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미사일이 완전한 국산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수입한 미사일이 아니라 한국이 자체 개발한 탄도미사일을 자체 개발 잠수함에서 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능력을 갖춘 나라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그리고 한국. 이렇게 7개 나라뿐이었습니다. 저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은 핵추진 잠수함의 영역이야. 재래식 디젤 잠수함이 이걸 했다는 게, 이게 의미하는 게 뭐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명백했습니다. 한국이 잠수함 기술에 있어서 단순히 성장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세계 최상위 클럽에 진입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강연장에서 여전히 독일을 추천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캐나다 왕립 군사대학 교수인 프랜시스 듀몽이 손을 들었습니다. 맥켈럼 박사, 한국이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는데도 독일을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은 전략 무기의 영역입니다. 캐나다 해군이 필요한 것은 재래식 초계 및 대잠 작전 능력이고 그 부분에서는 독일이 우위입니다. 듀몽 교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독일과 한국의 수중 지속시간 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장보고 3급의 차세대 모델이 독일 212형보다 수중 작전 시간이 길다는 평가가 복수의 전문 기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검증이 필요한 수치입니다. 한국 해군이 실제로 운용 중인 데이터를 토대로 한 평가 아닌가요? 저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강연장에서 미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1년이 지난 2022년 여름이었습니다. 이때 가장 큰 충격이 왔습니다. 7월의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퇴근 후 집에서 와인을 한 잔 마시며 방산 전문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주말을 앞둔 느긋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제임스 토마스였습니다. 과거 회의에서 제 의견에 동의해줬던 전직 해군 준장 로버트.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뭔가 무거운 것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왜 그래, 제임스? 나 방금 국방부에서 나왔어. 무슨 일인데? 캐나다 잠수함 사업평가단이 공식 후보군을 발표했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4개 업체야. 독일, 스웨덴, 스페인, 그리고 한국, 현대중공업. 저는 와인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공식 후보군에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논외라고 못을 박았던 한국이 공식 경쟁자로 이름을 올린 겁니다. 캐나다 정부가 한국을 독일, 스웨덴과 같은 선상에 놓았습니다. 제임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평가 과정에서 한국이 기술, 가격, 기술 이전 조건, 캐나다 조선업 기여 가능성 항목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어. 어느 한 항목이 아니라 전 항목에서 골고루 좋은 평가를 받은 거야.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제임스, 너는 어떻게 생각해? 긴 침묵이 있었습니다. 로버트, 솔직히 나 지금 모르겠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타와의 여름 저녁이 천천히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2023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사건들이 빠르게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1월, 캐나다 국방부가 공개 기술 발표회를 실시했습니다. 4개 후보 업체 모두 캐나다 평가단 앞에서 기술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현대중공업팀은 서울에서 직접 날아왔습니다. 2월, 캐나다 방산학계의 저명한 학자인 엘버타 대학교 앤드류 니콜 교수가 기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잠수함, 예상보다 훨씬 강하다였습니다. 그 기고문의 내용이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니콜 교수가 제시한 비교 분석이 핵심이었습니다. 수중 지속 시간을 비교해보면 독일 212형은 공기부료 추진체계 기준 약 3주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한국 장보고 3급 후속 모델은 리튬이온과 공기부료 추진체계를 결합한 방식으로 4주에서 5주 수준까지 늘렸습니다. 40% 이상 차이가 납니다. 소음 수준을 비교해보면 독일 212형의 수중 작전 소음은 90데시벨 이하 수준이었습니다.
한국 장보고 3급 후속 모델은 85dB 이하로 더 조용합니다. 잠수함에서 5dB 차이는 체감상 소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수준입니다. 가격을 비교해보면 독일 212형 한 척의 가격은 약 8억 유로, 한화로 약 1조 1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한국 장보고 3급 후속 모델은 한 척 기준 1조 원 이하였습니다. 기술 이전 조건을 비교해보면 독일 측은 핵심 기술의 60% 이전을 제한했고 한국 측은 핵심 기술의 80% 이전을 제한했습니다. 캐나다 현지 생산 비율을 비교해보면 독일 측은 40%를 캐나다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다고 제안했고 한국 측은 60%를 캐나다 현지에서 생산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 기고문을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수중 지속 시간, 소음, 가격, 기술 이전, 현지 생산. 모든 항목에서 한국이 독일과 대등하거나 앞서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냉정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가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3월. 충격은 더 커졌습니다. 캐나다 상원 국방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여전히 독일을 추천하는 자료를 들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청문회에서 저보다 먼저 발언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전직 캐나다 해군 참모총장 출신의 웨인 굿맨 제독이었습니다. 캐나다 방위 커뮤니티에서 저보다 훨씬 더 권위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떤 이해관계도 없는 순수한 전문가. 굿맨 제독이 말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캐나다 해군을 이끌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더 이상 이류 수준이 아닙니다. 배터리 기술, 소음 저감 기술, 무기 체계 통합 능력에 있어서 한국은 독일과 대등하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앞서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우리 해군 기술평가단의 공식 보고서 결과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전직 해군 참모총장이 공식 석상에서 한국이 독일과 대등하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해군 기술평가단의 공식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맥켈럼 박사, 방금 굿맨 제독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입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맥켈럼 박사? 상원의원 클로에 르블랑이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해군 기술 평가단 보고서에 나온 수치에 이의가 있으신가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사님, 혹시 한국 현대중공업의 기술 제안서를 직접 검토해 보셨습니까? 아직. 상원의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복도에서 저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게 먼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제 말이라면 귀를 기울이던 사람들이 이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복도에서 처음으로 내 안에서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인정했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용기는 아직 없었습니다. 2023년 봄부터 2024년 초까지 약 1년은 저에게 기이한 시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자문 의뢰를 받고 보고서를 쓰고 강연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같은 확신은 없었습니다. 강연장에서 독일이 최선입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복도에서 혼자 인정했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그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0년간 쌓아온 자존심이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봄이 왔습니다. 4월의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자택 서재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9시였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동료 컨설턴트, 국방부 지인, 기자들로부터 동시에 연락이 왔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맥켈럼 박사, 방금 캐나다 국방부 발표 보셨어요? 서둘러 컴퓨터를 켰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공식 홈페이지에 보도자료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캐나다 해군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현대중공업 선정.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을 읽었습니다. 사업 규모는 최대 450억 캐나다 달러, 한화로 약 43조 원에서 최대 60조 원 규모였습니다. 잠수함 기종은 한국장보고 3급, 기반 캐나다 특화형 모델이었습니다. 도입 수량은 12척으로 협상 예정이었습니다. 캐나다 현지 생산 비율은 60% 이상이었습니다. 기술 이전 범위는 핵심 기술의 80% 이상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담화문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한국현대중공업은 기술력, 가격, 기술 이전 조건, 캐나다 산업 기여도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배터리 기술과 소음 저감 기술에서 경쟁사들을 크게 앞섰으며 캐나다 조선업 부활에 기여할 가능성에서도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임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제 명성, 의회 청문회에서 한 발언들, 기고문들, 강연들, 그 모든 것이 그 보도자료 한 장으로 뒤집혔습니다. 이제 손실을 계산해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손실부터 따져봤습니다.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스와의 자문 계약은 한국이 선정되면서 자동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연간 자문료 80만 캐나다 달러, 앞으로 최소 5년은 받을 수 있었을 금액이었습니다. 5년 치면 400만 캐나다 달러, 한화로 약 40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큰 손실이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전문가로서의 신뢰.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캐나다의 손실도 따져봤습니다. 한국 잠수함을 조기에 평가하고 협상을 시작했다면 절약할 수 있었던 시간이 최소 3년이었습니다. 방산 사업에서 3년의 지연은 보통 비용 10% 이상 증가를 의미합니다. 60조 원 사업의 10%면 6조 원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캐나다 조선업의 손실이었습니다. 한국과 더 일찍 협상을 시작했다면 캐나다 조선소들이 3년 더 일찍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3년 동안 고용할 수 있었던 캐나다 노동자 수가 약 1만 2천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그들의 3년치 임금과 세금 수입이 약 2조 원이었습니다. 결국 제5만 하나가 캐나다 국민에게 수조 원의 비용과 수만 개의 일자리를 늦춰버린 겁니다. 국제 반응은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일본 방산 전문지는 한국 잠수함, 캐나다 수주로 세계 최고 재래식 잠수함 국가 공식 등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출신 전문가들이 한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에 주목했다고 썼습니다. 영국 방산 분석기관은 한국현대중공업의 캐나다 수주는 유럽 방산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비율에서 유럽 업체들이 경쟁력을 잃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독일 언론들도 반응했습니다. 한독일 경제 전문지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 패배는 독일 방산업계가 가격과 기술 이전 조건에서 한국에 뒤처지기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국방 싱크탱크에서는 한국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는 한국이 방위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권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이정표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아팠던 것은 캐나다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방산 전문지들이 제 과거 발언들을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2015년 맥켈런 박사는 한국 잠수함은 이 사업에서 논외라고 밝혔다. 2019년 맥켈런 박사는 한국이 독일을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2021년 맥켈런 박사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만 반복했다. 그리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맥켈런 박사, 캐나다 정부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렛이 물었습니다. 로버트, 언제까지 숨어 있을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인정해야지. 보도자료가 나온 지 2달이 지난 6월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오타와 리도 운하 옆 산책로를 걷습니다.
7시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30분을 걷습니다. 그 시간이 요즘 제가 가장 깊이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 나는 왜 그렇게 오랜 세월 틀렸을까? 첫 번째 깨달음은 선입견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기술 제안서를 단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았습니다. 상원 청문회에서 그 사실이 드러났을 때 저는 진심으로 창피했습니다.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경쟁 업체의 제안서를 읽지도 않고 논외라고 단정해버린 겁니다. 30년 전에 형성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제 눈을 가렸습니다. 저는 한국을 보지 않고 제 머릿속에 한국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머릿속 한국은 1980년대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이해 충돌이었습니다. 저는 독일 업체와 자문 계약을 유지하면서 캐나다 정부의 독일을 추천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이해 충돌 신고를 했으니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 판단은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연간 80만 달러, 한화 약 8억 원이 제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 자신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 외면했습니다. 그것이 더 부끄럽습니다. 세 번째 깨달음은 데이터를 무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2018년에 기공식 소식이 나왔을 때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2019년에 도산 안창호암 진수 소식이 나왔을 때도 배 짓는 거야라며 무시했습니다. 2020년에 호주 평가에서 한국이 독일과 동급을 받았을 때도 무시했습니다. 2022년에 공식 후보군에 한국이 포함됐을 때도 저는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신호는 여러 차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네 번째 깨달음은 자존심이었습니다. 한번 공개적으로 주장을 한 뒤에는 그것을 바꾸기가 두려웠습니다. 의회에서, 언론에서, 학술 세미나에서 수십 번 독일을 추천했는데 이제 와서 제가 틀렸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이 저를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이끌었습니다. 자존심이 진실보다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섯 번째 깨달음은 한국에 대해 다시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 기술 제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사업 발표가 난 후에야 너무 늦게 읽으면서 저는 여러 번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잠수함 건조 기술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캐나다 조선업의 부활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제안서 안에 세밀하게 담았습니다. 캐나다 어느 지역 조선소가 어떤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지, 어떤 지역 대학과 직업훈련학교에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지까지 분석해서 제시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조선소, 퀘벡 조선소, 노바스코샤 조선소,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독일 제안서는 기술에 대해 말했습니다. 한국 제안서는 캐나다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 차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깨달음은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한국 업체는 단 한 번도 언론에서 자신들이 최고라는 식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정부 평가단 앞에서 조용히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캐나다 언론에 광고비를 뿌리지도 않았습니다. 캐나다 정치인들을 비공식으로 접촉했다는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술과 가격과 조건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입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결과로 말했습니다. 일곱 번째 깨달음이 가장 아팠습니다. 저는 한국을 무시함으로써 제 자신을 지키려 했습니다. 한국이 강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제 판단이 틀렸다는 것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계속 작은 트집을 잡았습니다. 아직 검증이 부족하다고,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한국을 무시한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제 자신을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책임과 양심을. 얼마 전 아들 토마스가 물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아내와 아들, 며느리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마가렛이 만든 스테이크와 샐러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밖에는 오타와의 늦가을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국이 선정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잘 됐다고 생각해.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응.
아버지가 그 말을 하실 줄은 몰랐어요. 정말요. 저는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나도 몰랐어.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 한국이 진짜 잘한 거야. 나는 틀렸고. 아내 마가렛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거 처음 들어요. 오래 걸렸어. 너무 오래 걸렸어. 며느리 제니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뭘 바꾸고 싶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3가지야. 첫째, 한국 기술 제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을 겁니다. 제출 즉시, 편견 없이. 전문가라면 그것이 기본입니다. 둘째, 독일 업체와의 자문 계약을 거절했을 겁니다. 이해 충돌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계약은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돈보다 공정성이 먼저입니다. 셋째, 2019년에 마이클 버넷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을 겁니다. 그때 판단을 바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지금쯤 저는 한국 기술의 잠재력을 가장 먼저 발견한 전문가로 기억되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지금쯤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아들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독자적으로 검증하고, 독자적으로 세계 시장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을 재래식 잠수함에 탑재한 세계 7번째 나라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의 집요하고 묵묵한 기술 개발의 결과였습니다. 한국은 조급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업체는 캐나다 시장 공략을 위해 10년 이상 꾸준히 기술을 다듬고 캐나다 조선업 생태계를 연구하고 캐나다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했습니다. 잠수함 기술뿐 아니라 캐나다 각 지역 조선소의 특성, 인력 양성 체계, 지역 경제 효과까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딱 그것을 제안서에 담았습니다. 한국은 을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10년간 스스로 영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영리한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를 내지 않고 기술로 말하고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한국이 단 한 번도 저에게 화를 내거나 항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논외라고 말하고 다닐 때도, 제가 검증이 부족하다고 반복할 때도 한국은 묵묵히 기술을 개발하고 제안서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강한 나라의 태도라는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 진정으로 강한 자는 작은 도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과로만 말합니다. 지금 저는 오타와 교회의 작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단풍나무 숲이 보입니다. 아침마다 새소리가 들립니다. 리도 운하까지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곳입니다. 방산 컨설턴트로서의 활동은 많이 줄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뉴스를 봅니다. 한국 방산 관련 소식이 나올 때마다 예전과 다른 감정이 듭니다. 예전에는 콧방귀를 뀌었는데 이제는 공부를 합니다. 배웁니다. 얼마 전에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조선소가 한국 현대중공업과 기술 이전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밴쿠버 조선소에서만 1200명을 새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퀘벡과 노바스코샤 지역 조선소까지 합치면 총 고용 창출 예상 인원은 3800명이었습니다. 한국이 캐나다 조선업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10년간 막으려 했던 일이 이제 캐나다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읽으면서 저는 창피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창피한 것은 제가 그것을 막으려 했다는 것이었고, 안도한 것은 결국 캐나다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캐나다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캐나다를 살릴 유일한 선택이었다. 10년 전 제가 들었다면 비웃었을 그 말을 저는 이제 완전히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들을 남기고 싶습니다. 캐나다 정부와 해군에게 말씀드립니다.
저 같은 전문가의 편견과 이해 충돌에 흔들리지 않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결정이 캐나다의 미래를 지킬 것으로 전망합니다. 캐나다 국민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잠수함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로 건조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캐나다 조선업이 되살아나고 수천 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전망입니다. 세계의 방산 관계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한국을 무시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상위권 방위산업 국가입니다. 그 사실을 저보다 늦게 깨닫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당신들을 오랫동안 무시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인정합니다. 한국의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한국의 방식, 큰 소리 내지 않고 묵묵히 기술로 증명하는 그 방식은 어떤 요란한 홍보보다 강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은 이제 캐나다의 바다를 지키게 될 예정입니다. 저처럼 오만하고 편견에 가득 찬 사람을 참을성 있게 기다려준 한국에게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합니다. 하나의 교훈을 남깁니다. 겸손한 자가 결국 이깁니다. 묵묵히 실력을 쌓는 자가 결국 세상을 바꿉니다. 한국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저 로버트 맥켈럼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응원해 주세요. 우리의 관심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 높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